네,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급진정 통신학자 김상재 목사님 모시고 발터 베냐민이라는 폭발물, 네, 좀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우선, 발터 베냐민이라는 폭발물, 김상재 목사님의 주제 발제를 듣겠습니다. 목사님 직접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제가 준비한 건 다른 게 있었는데, 우리 방장께서 지금 지금 발트 베냐민이 적실하다 말씀하셔가지고, 급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연 좀 주위에서 보니까, 참, 발트 베냐민을 논의하는 것이 적실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관심 분야는 아니니까 특별한 전문성은 기대하기 힘들고 그냥 우리 방에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 발트 베냐민은 뭐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이제 형식을 따라 발트 베냐민은 1892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서 1940년에 스페인 프랑스 국경 그 프레네 산맥 속에서 다량의 몰핀을 드시고 자살하셨죠. 그 아버지는 골동품 중개업으로 큰 돈을 벌어서 아주 넉넉한 부잣집 금수저 출신이죠. 근데 이 양반은 워낙 지성이 뛰어나서 평소에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또 의외로 그 지성에 매료돼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또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성은 뛰어났는데 좀 비열한 처신도 있었고 거짓말도 가끔 하고 횡포도 부리고 또 심지어는 졸렬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그 잘 알려진 그의 친구인 게르트 솔렘 유대인 철학자죠. 평생의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멀리서 서로 만나거나 친구를 만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가까이 같이 살아보니까 실망할 정도로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있었다. 그리고 평생 뭐 특별한 직업으로 뿌리를 내리거나 그러지 못하고 평생 유리하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가난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양반이 천재적이어서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다 보니까 어디에 뭐 수용당을 이해당하지를 못했다는 그런 그 한계가 있었죠. 이를테면 이제 철학박 사기를 받고 프랑크푸르트대에서 이제 교수를 하려고 교수 자격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 논문이 그 유명한 독일 비핵의 원천이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사 교수들이 도저히 야 이게 책이냐 못 알아먹겠다 너무 어렵다 너 지금 뭐 하냐 바로 이제 빠꾸당하고 불합격당했죠. 근데 지금은 그 독일 비역의 원천이 특히 미학 전공자들에게는 고전 중에 고전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좀 그 삶 가운데는 불우하게 살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자 관계도 비교적 복잡해서, 뭐 도라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그 유명한 연인 라트비아 출신의 커뮤니스트 아시아 라치스라는 여인하고도 연애하고 또 뭐 끝까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유대인이니까 그때 이제 그 유대인 핍박 분위기 독일이 계속 또 프랑스까지 들어오고 하면서 망명하다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뭐 예, 이제 프랑스조차도 이제 유대인이 잡히면 독일에게 넘겨주고 하니까 위기를 느끼고 이제 산맥을 넘어서 도망하려다가 에, 스페인마저 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또 핍박 동료하려는 파시즘에 예, 동조하려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거기서 절망한 나머지 그 피레네 산맥에서
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8살에 자기했는데 좀 안타까운, 더 살았다면 더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원래 미학계통에서 알려졌는데, 이후에 정치 철학, 신학에서 사실은 더 큰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재해석하고 탐독하고 하는 있습니다. 이분의 업적이나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 짧은 20분, 30분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우리 관심사인 신학 분야에서 특별하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그 주목할 만한 엄청난 사상 가운데 그 신학적 업적이란 업적이죠 가운데 그 유물론과 신학을 결합시킨 점입니다. 유물론과 신학을. 여기 유물론이라는 것은 막시즘적 유물론이고, 그가 20년대를 기점으로 그 아까 라트비아의 여자와 연애하면서 굉장히 막시즘 쪽으로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막시즘적 유물론하고 신학을 결합시킨 점이죠. 유물론과 신학은 극과 극이잖아요. 도저히 아주 상반된 그런 것을 이 사람은 결합시킴으로 이게 독특한 그의 사유가 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며칠 전에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그 좋은 영화를 넷플릭스 영화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열대의 묵시록 브라질의 정치 현실을 아주 멋지게 찍은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찍은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제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브라질의 대통령 룰라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처음에 대통령 됐다가 빈자들을 많이 구제하고 많이 하다가 또 쫓겨났죠. 기득권층에 또 쫓겨났잖아요. 한번 실패했죠. 그 룰라 하는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어서 사회주의가 왜 망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주의가 종교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종교를 부정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자기 경험에서 온 통렬한 자기 인식이죠. 예. 오늘날 뭐 유물론 시대라고 우리가 종교를 자꾸 부정하고 하는데 종교를 이용한다거나 종교의 힘을 부정하면은 현실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종교가 어떤 형식으로든 대중적으로는 강력한 심리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종교를 부정하면 성산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발트 베냐민은 그런 측면을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통찰한 것 같습니다. 유물론은 특히 역사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는 신의 개입이나 어떤 초월의 개입이 아니고 스스로 약한 자들이 자기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과 투쟁 속에서 저절로 역사가 진보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유물론적인 변증법적 유물론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진보할 수밖에 없다. 계속 투쟁해 나가니까 그 욕망이 소진되지 않는 한 계속 투쟁해 나가니까 결국 유물론은 승리할 것이다. 그게 이제 막시즘의 진보에 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은 여기에다가 유물론이 진짜 이기려면 반드시 신학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야 진짜 이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신학이라는 개념이 또 이제 여기서 신학이라는 것은 억압받는 자들의 전복 기제가 신학입니다. 특히 메시아니즘은 이런 믿음을 이런 환상을 갖게 하는 아주 폭발력 있는 신앙 기제잖아요. 믿음 기제잖아요. 그래서 역사 변증법, 역사 유물론은 이런 신학적 폭발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때 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유물론 자체는 신학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되니까 숨기라는 거지. 그리고 이미 세상에서 부정당하고 배척당한 신학을 내세우면 오히려 게임에 불리하니까 은닉하고 숨기라는 거죠. 눈에 띄지 않게. 그렇지만 그 신학적 힘을 동반할 때 역사 유물론은 승리한다.
그런 점을 그 당시 당대 맥락에서는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그것이 사실은 엄청난 그 베냐민의 어떤 업적이면 업적이고 창의력이면 창의력이고 발상이면 발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유물론과 신학을 결합시켰습니다. 참 엄청난 그죠. 그러면 이제 왜 유물론 신학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왜 가능한가? 예, 이것이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예, 이 베냐민이 이제 들고 나오는 것이 정지 상태 변증법. 그의 철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전달하기가 짧은 시간 전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정지 상태 변증법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베냐민이 공격하는 두 가지 타깃이 있어요. 첫째는 전통 기독교적인 종말론적인 시간관, 아우구스티누스의 종말을 향한 직선적 시간 있잖아요. 시간은 그냥 막연히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게 아니라 신의 목적, 하나님의 왕국, 정말 영혼의 목적을 위해서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서 직선적으로 쭉 나간다는 것이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시간관이잖아요. 이걸 이게 베냐민은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했냐면은 그런 시간과는 현재 억압받는 그냥 우리 편한 용어로 합시다. 스발튼 억압받는 사람들 현재 억압받는 스발튼의 고통을 피해간다는 거죠. 스발튼의 고통을 막연한 희망과 추상적인 희망에 대체하면서 끊임없이 그 고통을 유예시키고 지연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부르주아의 이익에 복무하게 되는 또 신화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환등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그 신화적인 믿음, 환상, 그것은 사실은 스발튼을 배반하는 것이고, 스발튼의 자유와 억압을 보장하지 못하고, 고로 그것은 성세의 원의가 아니다. 신학의 원래 원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와 똑같은 이유로 또, 이제 발터 베냐민이 공격하는 탁계 중에 하나가 이제 막시즘적인 시각과는 진보사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는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계속 더 인류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더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진보할 것이다. 그것 역시 베냐민이 굉장히 이제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아우스티니우스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의 직선적인 시간관의 세속적인 버전에 불과하다. 물론 거기에 해방과 자유의 비전이 있지만 또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끊임없는 진보의 환상, 환등성을 주면서 오늘날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지연시키고 유예시킬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현실을 기만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든 전통 마크시즘이든 결국 특정 계층의 이익이나 그들의 이권을 복무하는 또 신화로 작동된다는 것이 이제 베냐민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정한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진보한다. 그리고 목적론적 서사적인 시간, 신화적인 서사적인 시간이 다 그렇게 스발튼을 배반하고 반자유와 해방의 담론이라면 그러면 그 모든 흐름과 장대한 서사 자체를 정지시키고 상황 자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급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발터 베냐민이 메시아니즘을 끌어들입니다. 유대 메시아니즘. 바로 현재 상태 그런 긴 여정 서사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이 시점에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오늘 당장 이 흐름 자체를 중지시키고 메시아적 개입을 통해서 메시아적 믿음과 대입을 통해서 오늘 현재 자체를 전복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지야말로 혁명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 긴 과정과 역사적 진보 서사가 아니라 그 모든 서사 과정을 중지시키고 오늘 지금 당장 메시아적 개입을 통해서 지금의 스발턴의 자유와 해방과 권리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비전을
섬광처럼 번쩍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메시아니즘이라는 거죠. 메시아적 사상,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말하면 메시아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전통적인 기독교가 말하는 유대교가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메시아 자체도 그냥 유물론적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대단한 어떤 뭐 초월적인 사건이나 대단한 어떤 그런 외부의 개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스발틴이 당하는 고통과 연약함 이런 속에서 메시아적 힘이 숨어 있고 잠재 있다.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이 메시아적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니즘을 경험할 때 오늘 현실을 정지시키고 역사의 완성, 환상을 통해서 오늘 현재 직접 스발탄의 유익과 자유해방을 계시하고 계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환상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발트 베냐민의 그 신학 사상이면 신학 사상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정지 상태의 변정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정지 상태의 변정법. 이건 진짜 참 엄청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창의적인 생각이고 상상하기 힘든 당대 맥락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주 독특하고 아주 비상한 어떤 특별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재적인 감각과 그 사람의 그 참 지성에 대해서 오늘날 찬탄을 금치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유물론과 신학을 결합시키는 그냥 결합시키는 게 이렇게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니즘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예,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세속화 신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세속화 신학. 예, 그 신앙을 세속화한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좀 더 재미나게 적용시키고 싶은데 일단 먼저 세속화 신학에서 세속화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일단 굉장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을 일반적인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게 세속화잖아요. 그런데 세속화라는 신학을 그런 용어로 한문 용어로 번역하는 순간에 저들이 말하는 주장은 굉장히 세상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특히 복음주의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완전히 처음부터 용어 자체가 그냥 막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전달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세속화 신학이 굉장히 설득이고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이를테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발트 베냐민의 이 메시아니즘을 특별한 기독교나 유대교에 특수하게 사용하는 것을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세상으로 가져와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절박한 문제의식을 절박한 어떤 전복기적으로 이렇게 세속적으로 일반 용도로 사용하자는 이게 이제 세속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베알트 베냐민의 정기상태의 변정법 메시아니즘은 연약한 메시아니즘은 극단적인 세속하다. 그 말이 맞죠.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히 세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용도로 그것도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독교적인 것을 유대교진을 끌어와서 현재 실생활 역사에서 정말 필요한 포인트를 여는 계기를 여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선용하자는 이게 이제 세속화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보네프 이후로 세속화 담론이 많이 이제 생겼잖아요. 이제 전통 기독교는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제독권 종교 자체가 유익에 빠져 있고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런 현상을 자꾸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좌절하지 말고 기독교적인 것을 세상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이런 전용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전용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의 유대의 메시아니즘을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용도로 쓰면은 연연히 기독교적인 메타포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그 무엇을 신앙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고 의미 있게 현실적으로도 현실 가장 핵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기재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세속화시켜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죠. 또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오늘날 지금 탈근대 포스트 모던한 사람들의 세계사적인 정상, 욕망을 설명하지 못하고 자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뭐죠? 실존론적인 유익에 빠진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 기독교의 이 부정성에 입각한 신앙 기제, 정치 신학 기제, 내면의 정치 신학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여전히 유효한 정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좌파 철학자들이 그 점을 너무 잘하니까 자본주의는 현재 지금 전일 체제 종교가 되었고 그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부유하는 어, 소비자들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소비에 집중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내적 기제를 깰 수 있는 것은 그 자체 판을 엎고 자기의 주체를 자기 주체를 경험하고 자기의 자아를 다시 정치신학적으로 복권시킬 수 있는 신학 기제야말로 유일한 돌파구죠, 돌파구죠. 물론 또 그냥 그걸 전통 기독교로 말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그걸 자기 언어로, 자기 논리로 열심히 지금 유물론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폭발력 있고 설득력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을 전용하면서 세속화하는 거거든요. 일반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가 제도권적 기독교, 복음적 기독교는 뭐 말할 수 없이 돼야 되고 퇴행되고 있지만 이런 기독교 고유의 폭발력, 고유의 어떤 신학 기제, 고유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너무너무 유효합니다. 현재로도 그건 심리적으로, 정치 분석적으로도 다 뭐 설명이 되는 논리적으로 되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발트 베냐민의 그런 사상을 우리가 충분히 유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대안이 뭔가 할 때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적인 것을 일반 용도로 세속화, 일반 용도로 이렇게 유의미하게 쓰면은 여전히 기독교는 뭐 옛날처럼 제도권이 부흥할 그런 세대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기독교 이름으로 엄청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발트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숙고해야 되고 또 그가 말한 정기상태 변정법 이런 것들은 진짜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죠.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숙고할 이유가 있고 토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